CEO 리포트 2월 2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CEO님들의 사업이 항상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CEO 리포트를 설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과 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2020년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2010년 5만여 건에서 2020년 15만여 건으로 10년 만에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10년 2만 5천여 건에서 2020년 9만 2천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2020년 이렇게 주택 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난 요인은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해서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일 주택 증여에 관련된 변칙적 탈루 혐의자 1,822명에 대해서 세무 검증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2020년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내용인 법인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절세 혜택이 정말 크다고 볼 수 있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그리고 그 밖에 체크할 만한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인일회계법인 김용석 회계사님을 모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리니 주택 증여자들의 선택은 증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정부가 꺼낸 카드는 바로 세무조사였습니다. 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놓고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대상이 1,82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일 소장님.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주택증여 관련한 세무검증,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 문제가 됐던 사례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됐던 게 다른 증여재산 합산 누락된 겁니다. 사실 얘는 초보적인 실수죠. 근데 초보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사실 예전에 증여했던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증여세 신고한 것들이라면 괜찮은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가볍게 생각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합산 누락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증여를 하실 때는 직전 10년 전에 동일한 증여자의 그 수증자에게 증여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홈택스나 여러 신고된 채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의 과소 아니면 무신고한 경우인데요. 이건 좀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이제 증여를 할 때 사실은 시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시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관할 세무서장이 이게 판단을 해서 사후에 간평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뭐 기준 시가로 하네, 뭐 저가로 하네, 이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안 되려면은 적어도 시가에서 약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부동산 거래나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게 되면 시가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에 근접해서 증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수증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 증여자의 문제까지도 검토한다는 겁니다. 사실 증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증자의 이제 자금 출처겠죠. 아무래도 증여를 한다는 건 수증자의 자금 출처가 확보되지 않는 건데 이 확보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볼 수 있는데 증여자가 또 출처가 확보되느냐 이것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법인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한 게 아니라 법인에서 예를 들면 이제 거짓 영수증을 이제
만들거나, 그러니까 매입을 더 잡아넣거나, 아니면 매출을 누락하는 형태로 해서 많이 좀 했던 거죠. 특히 도매 같은 경우, 또뭐 마트 같은 거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걸 원천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뿐만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매출 누락이라든가 이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들을, 이런 자산을 형성한 것들은 이제 철저한 검증 대상이 되니까 앞으로는 적당한 자금 출처를 법인에서 세금 신고를 통해서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처럼 영수증 돌려서 뒤에 돈 받고 그거 가지고 뭘 자산 취득하는 거 이제 좀 아니라는 거. 만약에 그런 자산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쓰셔야 됩니다. 어떤 자산화할 수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차라든가 뭐 요트라든가 이런 등기된 자산을 취득하는 건 좀 아니다. 그리고 지금 PCI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국세청에서 이런 취득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채무 면제 등의 편법 증여.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채무를 높게 설정하면 되는데 이 채무를 중요한 거는 수증자가 상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특히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자녀가 자금 출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어쨌든 이 친구는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을 자금 출처가 없어. 그러면 100%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도 이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채무를 같이 넘겨주시는 부담부 증여라든가 아니면 임대보증금 채무를 어쩔 수밖에 없이밖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자녀가 이 채무를 끝까지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배당을 하거나 기업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녀에게 뭔가 이익을 자금 출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 증여, 그 이유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고 하니까 특히 부채를 관련해서 이전하는 거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결산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저희 웰스기업연구소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법인세 신고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연구인력 개발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인일회계법인의 김용석 회계사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공인회계사 김용석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용 지출분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 절감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법에서는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연구개발 제외 활동은 일반적인 관리지원 활동, 시장조사, 일반적인 품질실현, 반복적인 정보 수집은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거나 기존의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도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이 어떠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탁 공동 연구개발의 비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탁 공동 연구개발 관련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비용만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현재에는 산업디자인 분야도 추가되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은 과학기술 분야와 결합된 경우에 한해 위탁 공동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위탁 공동 연구 개발이 가능한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출연연구소 등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라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의 연구기관도 포함되고요. 또한 여기서 주의할 만한 사항은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이 부설된 연구기관도 포함되는 점,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탁훈련비, 직업개발훈련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이 포함되고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사전 취업 계약을 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재학생에게 해당 교육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등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된다는 점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거 과다하게 받은 연구인력개발비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거짓 부정으로 받진 않았는지 혹은 우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받은 시점이 어땠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정기준 또는 준소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개시일부터는 R&D 세액공제를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R&D 세액공제 말고도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하였다면 투자 관련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면 고용창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세액공제 감면이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세액공제 감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사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R&D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매우 높은 반면에 항상 과세당국과 이견이 높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사전심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R&D 세액공제의 사전심사 제도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받은 세액공제가 과다하게 받진 않았는지, 혹시나 잘못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약속을 좀 드리면서 결산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시거나 이번에 세액공제를 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셔서 세금을 더 납부하신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의 상담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